그래서 그냥 작기 동안에 14, 5, 16, 85, 마그네슘 3.1 이 정도의 비율로 해서 거의 이거에 근사치로 가더라. 이 비율로 줘야지 가지는 생장을 잘한다. 볼 수가 있고요. 칼마그가 들어갈 때는 인산가지나 항산 마그네슘이나 여기다 혼용을 하지 마세요. 혼용을 할 때는 213이나 들들들이나 317이나 얘다 혼용을 하세요. 보온기에는 인산가지나 노란병 발생 시 항산 마그네슘을 혼용해서 써라 라고 해놨는데 칼마그가 들어갈 때는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설명할 부분들은요, 가지의 이제 특성하고 재배법. 이 재배법에서도 뭐 사실 한 후에 해보신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재배를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의 특성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다만 이제 비료를 어떻게 주느냐, 그게 사실은 제일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지는 기본적으로 발화 온도는 보통 한 25에서 35도 정도, 그리고 최저 15도 이상이 되고 최고는 40도 이하. 생육 저고는 보통 22도에서 한 30도 정도는 되고요. 야간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 그리고 새벽녘이 되면 온도가 조금 더 떨어져서 보통 15도에서 17도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지온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양분 흡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지온이 그 역할을 많이 하는데, 보통 주간은 24도에서 25도 정도가 지온도 아주 많이 좋고, 야간은 마찬가지로 밤 기온하고 비슷하게 지온도 18도에서 20도 정도를 잡아주는 게 사실은 좋다. 그리고 생육이 불량스럽게 되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낮 기온 33도, 여기에서는 웃자랑이라든지 여름철에 물만 줘도 사실 쭉쭉 올라가요. 하우스에서는 심각해요. 그리고 꽃대가 잘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이고 뭐고 가축이고 식물이고 배가 부르면, 즉 질소가 세면 꽃대를 잘 안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꽃대 잘 오게 만들기 위해서 환경은 조금은 질소는 세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 기온은 20도 이상이 되면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사과가 열대야가 지속이 되면 사과가 맛이 없어요. 뭐냐면 밤낮 기온차가 커야지 낮에 일을 열심히 한 게 밤에 와서 호흡작용을 하면서 또 양분을 만들어서 이동 전립을 해서 당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밤 기온이 높으면 얘네들은 숨만 쉬어요. 그러니까 계속 에너지를 쓰지 다른 생성을 안 한다는 거죠. 저온은 0도 이하가 되면 죽죠. 13도 이하 또는 25도 이상이 올라가면 치명타를 입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꽃이 피는 온도, 착색에 대한 저온은 보통 25도에서 30도. 우리 이제 보통 늦봄 정도 되는 온도가 사실은 가지 재배 때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발효 온도는 보통 25도에서 28도 정도가 제일 적당한 온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야간에는 15도에서 17도 정도가 재배하는 데 가장 좋은 거다. 햇빛은 보통 4만에서 5만 룩스 정도, 즉 한여름에 내려지는 정도의 햇빛을 상당히 좋아하는 채소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가 하우스에서 특히 비가 많이 오거나 흐린 날이 지속되면 쭈글쭈글 마탱이가 쭉쭉 가기 시작하는 게 이거죠. 그리고 광고상점은 얘네들이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동화작용을 해서 만들어내고 하는, 그게 평균이 되는 그 밝기가 보통 1000룩스 정도. 광합성은 보통 오전 중에 70% 정도를 소화를 하고요. 오후에 2~3시쯤부터 해갖고 이때 한 30% 정도로 양분. 그래서 오전에 70% 내외의 광합성을 한다라고 보면, 물을 언제 주느냐에 포인트를 잡을 때는, 그러니까 광합성이 많이 되면 얘네들 물이 있고 증산작용을 하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20. 근데 우리 가자마자 오일부터 가죠. 가지부터 가죠. 아니 한 11시, 12시 돼서 이때 물 줄까? 조금 늦다는 거죠. 가지, 고추, 오이, 토마토 얘네들은 오전에 거의 70% 정도 합성을 하다 보니까 물 주는 시간대는 아침에 가서 물을 주는 게 좋다. 물 요구도는 일단 과습에는 약해요. 물이 많으면 얘네들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보통 나무 하나당 또 0.5에서 성목이 돼서 여름철 되면 한 2리터까지 준다. 그래서 이제 뭐 성장이나 오온에 따라서 요구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최소한 하우스 한 동당 물 1톤에서 2톤 정도는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습도는 보통 한 70, 80, 그러면 밤에는 보통 90% 정도로 상당히 습도를 많이 요구하는 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료의 토양 요구도는 토성은요, 모래 땅이나 진흙 땅이고 정토에서도 사실 잘 자랍니다. 토양 적응성이 상당히 크다. pH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에서 6.4, 6.5 정도 되는 중성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어쨌든 가지는 어느 땅에서도 잘 자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잠기지만 않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 보람을 높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람을 높게 잡으면 물까지는 훨씬 더 좋아진다. 뿌리는 깊게 파들어가면서 옆으로 많이 퍼져요. 그래서 우리가 천근성과 또는 신근성을, 주근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수가 불량하면 뿌리의 끝이 썩기 시작을 하고요. 역병, 청국병은 물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병민들이 다닙니다. 그리고 건조에는 상당히 약해. 그래서 생육이 불량하고 단아저가 많고 비대가 늘리면서 광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누가 저한테 물어보셨죠. 이거 왜 때깔이 나냐? 물을 많이 주세요. 물을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토양이 상성화되면 칼슘이나 인산 등 양분 유효도가 상당히 낮아지고요. pH가 7에서 6이 됐다 그러면 이거 숫자 1차인데 100의 차이예요. 실제로는 100의 차이. 그러다 보니까 인산질 유효도가 pH가 1만 맞고도 한 40%, 절반 이상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산의 흡수가 더 안 되니까 웃자람이라든지 이런 거 심해집니다. 꽃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산성일 경우에는 이제 망관 과잉이 나타나죠. 그래서 인맥들이 막 이상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쨌든 pH 6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그리고 알칼리성이 돼도 사실 생장에 좋지 않고요. 알칼리성이 되면 미량 요소들 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연장장애 대책들은 물을 많이 대나 농사 끝나고 나서 물 되기 좋은 지역은 그냥 막 발판 수영장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 정도 물을 해서 하고, 아니면 제염작물 뭐 옥수수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질소를 많이 먹는, 비료를 많이 먹는 애들, 아니면 물을 잔뜩 떼서 겨나 뭐 화분과장들을 이용을 해서 휴한기 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장장애를 없애준다. 분해가 안 된 거, 교집이라든지 왕겨라든지 우주칩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소화가 되고 하면서 없는 상태에서 토양에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빨아먹게끔 잡는. 그래서 무식산을 넣어주거나 그런 것들로 해서 좀 잡아주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토양 소독을 하는데 수포 소독법하고 이제 증기 소독법인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병원균이 대부분 한 60도 이하면 대부분 죽어요. 다만 이제 아까 말했던 파사리움, 시드름병 이런 것들은 80도 정도가 돼야지 죽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시아나마이드 대질소라고 하는 질산석회나 한 20몇만 원씩 하죠. 그런 거 사서 넣어서 열을 잔뜩 발생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 그렇지 않으면 태양노수 이런 것들은 이제 결집하고 뭐 왕겨라든지 석회질소하고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이랑을 좀 만들어 놓고 전체를 비닐로 씌워요. 싹 씌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랑에다가 물을 싹 보내요. 그럼 얘네들이 석회하고 막 만나서 물을 끓고 하면서 이렇게 막히고 하우스가 막히고, 그래서 7월 중하순부터 해서 농사 딱 끝나면 8월 달까지, 그래서 한참 흙이 뜨거울 때 30일 정도 빨리 밀폐를 해서 바닥 지온을 60에서 70도, 즉 이온도 이상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소독하는 방법. 한 달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충이 많거나 자꾸 시들어서 죽는 거나 이런 건 이런 방법들을 쓰고요. 우리 연작장애가 심해. 왜 토양에 문제도 없는 것 같으면 땅 긁어내서 다시는다든지 개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벼 같은 거를 거기다 하우스에다가 재배를 해서 물을 많이 재워서 씻어내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했던 거고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피트모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양을 이렇게 파내고요. 자, 이렇게 돌을 파냈죠. 그래서 선생님 잘 보세요. 이렇게 파내고 나서 여기에다 피트모스를 이렇게 깔았습니다.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여기에 멀칭을 하고 작물을 심게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아주 잘 자라죠. 기가 막힙니다. 그러고 나서 수확할 때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일정하게 크기들도 똑같고, 자 여기는 피트모스에다 퍼티케어를 사용해갖고 재배하는 농가죠. 이 농가 하우스에서는 뭐냐면 이 땅에는 농사가 안 돼 라고 했던 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토양 검증을 해봤더니 적정치 이상의 모든 쓸데없는 역류 집적이 상당히 강했던 밭이고요. 투사리움하고 이제 뿌리옥선 중국 이렇게 사실은 상당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뭘 심어도 맨날 얘네들이 갉아먹고 뿌리에 흙이 달리고 막 미치겠는데, 거기에 제가 일단 시드름병 투사리움하고 이 보트리티스라고 하는 병원균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를 했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분석 결과 이 밭은 선충이 많고 세균도 많고 투사리움이 많고 시드름병 일으키는 이런
병균들이 너무 많아서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 시장 농사를 포기했던 밭인데 가지, 토마토, 딸기, 오이, 고추 다 됩니다. 여기 다 해봤는데 기가 막히죠. 가지에서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노란별, 하엽이 노랗게 돼서 떠서 버리는 이파리들까지도 안 생겼습니다. 여기는 농사를 못 짓다라고 했던 토양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사진 그냥 딱 봐도 그냥 다 똑같죠. 이렇게 나와요. 가지도 우리는 뭐냐? 이렇게 뽑아내지는 거예요. 무슨 박스가리 뭐 이거 뭐 미스토리 왜 해요? 그냥 담으면 그게 다 상품인데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가지에서 많이 나타나는 생리장애.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노란병, 마그네슘 결핍. 이게 가지 재배를 하면 가장 이제 흔한 생리장애 중에 하나고요. 얘네들은 주로 하얀에서만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잎 내에 엽록소들이 줄어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 나타나는 원인들은 이제 초세가 떨어지고 뿌리활력이 안 좋을 때만 마그네슘 흡수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동아양 햇빛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너무 한쪽에 치우친 비료만, 이 다비를 했을 때는 결국에 뭐냐면 유기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 그러니까 똥거름을 많이 주게 되면 결국엔 질소는 과해져. 보통 511, 411, 뭐 521 이 정도예요. 질소는 늘 꾸준하게 나오고 흡수가 먼저 돼. 근데 인산 가리는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 마그네슘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그리고 너무 또 많이 달았어. 그리고 이제 토양 지음이 아까 낮은 경우, 그리고 물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난 또 마그네슘 지금까지 안 줘봤네. 그러다 보니까 마그네슘이 안 좋고,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거죠. 그래서 간이나 칼슘 성분이 너무 높은데 마그네슘 부족해. 여기 수치가 부족해. 그런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그네슘 반주식이나 응급할 때, 급할 때는 연면식으로다가 자, 잎에서도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에피타이저, 즉 뭐 먹기 전에 좋은 음식 나오기 전에 뭐 간단하게 축이고 하는 정도로 응급처치로다가 마그네슘 뿌려서 잎에서 스며가고 여기서 작동을 하게끔 뿌리서부터 빨아올리면 늦어지니까. 그래서 연면식을 때리는 목적은 그거예요. 빨리 응급처치식, 인계를 맞추는 거죠. 너무 많이 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하나, 둘, 열매, 이파리 하나, 둘, 열매, 가지는 이렇게 가요. 그럼 이 이파리 두 개가 얘를 키우는데 하나, 열매, 하나, 열매 이렇게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 달리면은 못 키워요. 그때는 아, 이파리 두 개, 열매 하나씩만 달리는 거 따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잘라내야지만 얘를 적당히 키우고 수율력을 잡아가고 뭐 측지받는 것도 뭐 필요하다는 거고. 자, 마그네슘 결핍을 뭘로 보냐면 이 맥들은 살아있어요. 이건 보라색으로 쫙, 그냥 다른 작물들은 이게 녹색이죠. 쫙 있는데 요 군데군데 그물망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노랗게 되고 나중에 이거 구멍이 뻥뻥 뚫리고 쉽게 말하면 공장에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일을 못해요. 원료가 안 들어오는 거야. 계속 마그네슘이라는 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그럼 급하니까 우리는 연면시비로다가 일단 마치자 이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통해서 반주를 계속 밀어줘야지만 싹 차면 공장에 원료가 있어야지 잘 돌아가죠. 근데 안 줘. 그리고 어떻게 돼? 나중에 이파리들 구멍 다 뚫려요. 이파리 두 개가 가지 하나를 키우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얼마큼 들어가냐? 가지 하나 키우는데 요거 한 병 반이 들어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착과제. 이거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에이, 내가 귀찮으니까 빨리 한 번에 두고 만질 거야 해서 농도를 진하게 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휴, 지난번에 수영산 안 됐어. 한 번 더 때려야지. 딱 두 번 줄 때. 그럴 때 사실 장애가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초세가 너무 약한데, 그리고 요럴 때.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없으려면 꽃이 이렇게 있으면 꽃을 잡아요. 장갑 낀 손으로 잡아요. 그 뒤에를 놔두세요. 근데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못해요. 위에 끄떡이시는 분들이 요금 경험 많이 해보셨나 본데. 해봤죠. 그죠? 다 해봤어요. 그거 절대 두 번 주지 마세요. 차라리 수영이 들더라도 그냥 에이 한 번만 찍고 가세요. 특히 농도는 절대 딱 타라는 양만 타세요. 만약에 세력이 너무 약해 가지가 그럼 농도를 더 낮춰야 돼요. 과반물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이거는 과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수가 많이 들어가고 유기물 많이 넣어준다든지 요소비료 제품들 너무 많이 때려주면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입자람이 되면은 답이하고 관수 많이 주는 거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세력이 좀 쭉쭉 올라가는 것들은 옆으로 그냥 쓰러뜨리세요. 세력이 강한 가지들은 옆으로 유인이 되면 탄소가 자율적으로 지수가 줄어들면서 그리고 얘 세력이 좀 꺾여요. 그러면서 이제 생식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확을 늦게 하더라도 놔두시고 만약에 수확인데 조기 수확하지 마세요. 과분무가 나올 때 돌가지가 됐다고 해서 이거 따버리지 마시고 이거 매달아 놓으세요. 그리고 잎을 좀 세게 따버리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양분들을 좀 덜하게 되니까 우짜감이 조금 덜해져요. 단아수화는 이건 간단해요. 대부분의 과일들은 암술이 먼저 쑥 나오죠. 그리고 여기 수술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반대예요. 암술이 이렇게 짧은데 수술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꽃이 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다 보니까 아무리 바람에 치거나 이래도 암술의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해서 단아주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단아주화는 주로 이제 야간에 고온이 지속되거나 많이 달거나 탄수화물 이동이 잘 안 됐을 때 결과적으로 세력 약화가 주원인이다. 결과적으로 이 암술이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을 자세히 보시면 암술이 쭉쭉 뻗어줘야 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수정이 안 되니까 안 커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달렸는데 아까 얘기했던 과거보다 우짜감이 심하다. 그럼 일단 놔둔 것이에요. 양분 얘한테라도 뺏어먹기 위해서 가지가 굵어지네요. 열과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가뭄 상태에서 물을 안 주고 이러다가 물을 갑자기 확 줬을 때, 갑자기 비분을 많이 타서 확 줬을 때, 갑자기 비대가 될 때 그게 열매에 트는 겁니다. 그나마 칼슘이 들어가면 조직을 단단하게 잡아주니까 이 터지는 게 덜해. 그래서 칼슘이 들어가면 열과 발생을 줄인다는 거예요. 요철과도 마찬가지로 이건 드물죠 그래도. 그리고 가끔가다 이거 잘라보고 이번에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렇게 나오는 게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뭐 수분이 부족되고 또 영양이 불균형이 생겨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쿠쿤바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제 이쪽에서는 틀렸으니까 이제 격까지 확보해서 하고 특히 겨울철에 이제 광이 부족하거나 하우스한 경우는 개선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비료를 꾸준하게 수분하고 관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수정이 잘 안 돼 갖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조금만 주의를 하고 신경 쓰고 보시면 돌봐지들을 아시게 되고, 수정이 잘 안 되는 데다가 이거 키워보려고 자꾸 줘봐야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짜람 생기면 저거 따로 생각하고 본인 생각을 하시면 이런 건 다 가져갈 필요 없고, 만약에 세력이 유지가 되는 상태라면 이런 것들을 먼저 제거를 해줘요. 일송화는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표면이 햇볕에 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데들이 대부분 향기 때문에 습도가 부족하거나 증산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데 비해서 작물체 내 수분이 부족하면 빛 받은 부분이 열이 올라가면서 타버리는 거예요. 특히 한낮에 약재나 영양제 살펴하는 거. 그리고 비대가 빠른 경우에 여름철에 특히 너무 빨리 크다 보니까 좀 짝짝하게 큰 게 아니라 확 커버리니까 부러운 부분, 특히 이제 윗부분에 있을 때 빛을 많이 받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이제 하우스 온도하고 습도를 유지해주고 한낮에 연 지배하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금지해라. 그게 약이든 뭐든 간에 맹물을 줘도 사실은 위험하다. 정말 심하다라고 할 때 여름에는 그냥 한 30에서 40도 정도 되는 차광망을 설치해주면 조금 더 효과가 있다. 마찬가지로 얘기해주면 비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많이 나오죠. 재배 후기에 많이 발생하고요. 왜 후기에 많이 발생할까요? 많이 달았어. 보통 그래서 15일 전후에서 수확기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양분의 전류가 느리고 이런 게 이제 흐린다. 햇빛이 안 나온다는 거죠. 빛을 제대로 못 받은 거고 수분이 또 부족하고 맛이 덜게끔 때문에 착과량이 과도하게 많을 때 이파리에서 만들어서 키우는 양은 한계가 있는데 열매는 너무 많이 달리면 이런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수분을 유지를 시켜주고요. 광합성을 위해서 습도가 너무 높아도 광합성을 못하니까 습도 조절을 필요하고 자, 그리고 이제 광합성 작용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중에 마그네슘을 연면식을 한 번 정도 해주면 좋다.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분 부족이에요. 필요한 만큼의 물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렇게 색바랜 과정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합성분과는 칼슘하고 수분이 부족한 경우인데 꾸준하게 칼슘만 줘도 배합성은 아예 자, 그래서 하엽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다량원소가 부족한 게 하엽에서 나타나요.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황, 그리고 미량용 요소 중에 올리브덴이라는 게 하엽에서 나타나고 자, 요거 약간 보라색 보이시죠? 이게 인산이 부족한 거예요. 가리가 부족하면 끝이 이렇게 타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렇게 나오죠. 몰리브덴이 과잉이 되거나 이러면 부족하거나 이러면 또 이렇게 나와요. 즉,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황, 아랫입에서 나타나는 무조건 얘네 잘못이다. 자, 위에 입에서 상엽에서 나타나 신초들이 누렇게 떠. 그럼 마그네슘 결핍 아니야?
마그네슘은 하엽에서만 나타나고 신초에서 뜨면 얘는 철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망간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다 이런 비슷한 증상들이 상엽에서 나타나는 얘네들은 미량요소 부족이다 라고 아예 판단을 해버렸어요. 자, 근데 열매의 끝이나 갈색신 무침 백급석 이런 것들이나 이런 신초에 끝이 타는 현상들이 나온다. 얘는 무조건 칼슘이에요. 아랫잎에서 끝이 타면 가리가 부족한 거고요. 위에서 부족하면 끝이 타기 시작하는 것들은 칼슘이에요. 가지도 생장점이 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이 부족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칼슘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형태들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다음 병충해인데요. 병충해 이제 곰팡이병, 그죠? 잎에 많이 발생하고 보통 25도 정도에서 발생이 많이 나오고 비가 많이 온 뒤에 습도가 높으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잿빛 곰팡이하고 이 곰팡이는 대부분 뭐냐면 습도가 높으면 많이 나온다. 물론 병이 없는 깨끗한 데라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데들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약재 사용을 하고 습도 조절, 통풍하고 환기를 많이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균핵병은 줄기하고 열매 발생하고요. 균핵병들은 벌써 여기 딱 보면 여기 부분에 밀가루가 없는 그럼 무조건 빼내고 약을 무조건 사다 치세요. 아 이거 뭐 조금 있다가 쳐야지. 그죠? 딱 보이는 즉시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시드름병들이 사실은 문제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파리들이 전체적으로 하얗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위로 다 번지면서 결국에 전체가 시들어서 말라 죽겠다. 그래서 풀마름병이나 시드름병이 이제 거의 비슷한데 얘네들은 이제 역병이나 청국병은 아인산 제제들을 많이 써요. 역병이나 청국병이 잘 됩니다 해갖고 특히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건 호주에서 썼는데 다른 데에서도 많이 듣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많이 쓰고 시드름병은 주로 이제 토양 내에 있다가 뿌리에 상처를 입거나 그쪽에 선충이 공격을 하거나 이럴 때 같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종자, 사실 뭐 저항성 대목, 돌려짓기, 뭐 충분한 담수, 좀 씻어버리다. 문제는 풀마름병이나 역병은 물을 타고 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하우스에서는 물을 과습하거나 비 오는 날 뭐 이럴 때 외부에서 흘러 들어온 물에 의해서 병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들병이나 풀마름이나 역병은 그냥 보이는 족족 뽑아서 막 태우던가 멀리 갖다 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참 물을 쓸 때 반드시 지하수를 써야지. 옆에 여기 물 달려 물이 안 나와 그래서 반개수로 우리 뭐 약죽 뭐 여기 물 지나가는 거 그거 절대 끌어 쓰지 마세요. 역병, 청국병 100% 들어와요. 역병은 무섭죠. 얘는 한번 걸리면 무조건 싹 쓸어요. 얘는 보이는 족족 다 뽑아내고 일단 반주에다가 줄 수 있는 약하고 위에 때릴 수 있는 약을 무조건 해야 돼요. 약은 약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안 칠 수가 없어요. 역병은 저는 사실 제일 무섭다고 봐요. 걸리면 전멸이니까. 사실 흰가을병은 잿빛하고는 정말 반대예요. 그러니까 잿빛은 습하면 들어오지만 건조해지면 흰가루가 들어와요. 아니 물만 잘 뜨려도 얘는 떨어져요. 황이나 구리 성분들은 조금 더 살균 작용이 있어요. 황산 마그네슘이 이럴 때 갖고 있을 때 이럴 때 염료식을 때리는 거예요. 왜? 황이 16%나 돼요. 황산 마그네슘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서 설명드린 건 원료를 과연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타서 쓰느냐가 중요해요. 갈색무늬는 뭐 보통 채소에서는 대부분 검은 무늬고 나무에서는 갈색무늬라고 해요. 근데 가지에서도 왜 채소인데 검은 무늬가 아니라 갈색무늬라고 얘기해요. 병진도 똑같아요. 이름만 다르고. 여기서 이렇게 불균형의 반점들이 그냥 뭐 특정한 형태가 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생겨요. 배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V자로 써보더만 검은 무늬병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검은 무늬랑 갈색무늬랑 똑같은 건데 그냥 얘는 다수 쪽에서 갈색무늬, 채소 쪽에서는 검은 무늬 이렇게 분류합니다. 온실다루이, 이꿀파리, 총채벌레. 총채벌레가 사실은 제일 위험하죠. 총채벌레가 들어와서 여기를 찌우셔요. 여기를 쪼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라죠. 그럼 얘는 바이러스 걸린 거야. 그래서 요철같이는 막 찌글찌글해지고 막 이상하게 줄 가고 막 그렇게 나오는 게 바이러스죠. 총채벌레 피해. 총채벌레, 진딧물, 이꿀파리는 알죠? 그냥 이파리 있으면 막 줄이 이렇게 가 있어. 근데 얘는 사실 그렇게 피해를 안 줘요. 어쩌다 이파리 한 개 보이면 상관없지만 이파리가 다 그렇다는 게 약을 쳐요. 얘네들의 기준은 보통 경제적 허용 범위 내에서 안쪽에 있을 때는 약을 안 쳐도 그냥 가셔도 되는데 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약을 쳐야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약. 총채벌레는 사실 있던 없던 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약을 치셔야 돼요. 진딧물은 주로 이제 목숨 진딧물하고 목화 진딧물. 얘는 파랗게 생겼고 얘는 까맣게 생겼어요.
둘 다 날개가 없죠. 근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죠. 얘네들은 교미를 안 해요. 교미를 안 하는 대신에 똥꼬에서 그냥 하루에 24마리 정도를 까지고 똑같이 생기는. 근데 주인이 불을 놓네. 나 못 살겠어 여기. 그때 이제 날개가 생겨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책들. 교미를 하면 이 유전자를 나눠갖고 완전히 안 좋다 이동을 해야 되겠다는 이때부터 이제 유시충이 나와요. 날개다. 그럼 그때 이동을 합니다. 하루에 24마리를 팡팡 까질러 놓죠. 그래서 진딧물 참 찾기가 어려워요. 응애. 응애는 진딧물이나 곤충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얘는 뭐냐면 범이에요. 곤충이 아니라 범이강. 우리가 문강, 과습종 보통 6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범이강에 응애가 있어요. 곤충을 갔을 때 진딧물이 있고 얘는 그러다 보니까 진딧물 약이고 뭐 인간은 약을 쳐도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응애 우리가 많이 쓰는 버티맥이라든지 이바메틴, 뭐 아바메틴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저항성이 금방 쉽게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가지에서는 보통 우리가 점박이응애하고 참원증애가 가장 신초에서는 참원증애가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점박이응애는 그래도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렇게 딱 보면 막 따다닥 뛰어가는 게 보이는데 참원증애는 아예 안 보여요. 제 눈에도 안 보여요. 응애를 잘 찾는 편인데도 근데 웃긴 건 거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 거미한테 잡히면 다 잡아먹혀요. 천적이 거미예요. 그럼 거미줄 쳤다고 이거 글쎄 뭐 달팽이 일성충 뭐 이게 다 얘기해봐야 꺼낸 거죠. 어차피 거세미 나방하고 담배 나방인 거 열매나 이파리들은 담배 나방인 거 아니고 거세미 나방은 땅 속에서 커요. 그다음부터 처음 정식 초기에 뿌리를 잘 갉아먹어요. 거세미 나방도 이만원처럼 해보려면 흠집해갖고 담배 나방은 이제 열매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고인 족족 잡거나 약을 쳐주면 되는 거다. 실제로는 이거죠.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퍼티게어를 쓰셔라. 그래서 어쨌든 야라에서 나오는 거고 뭐 1년 매출이 한 15조 정도 되고 어쨌든 세계적으로 제일 큰 기술력이 100년이 넘나 지금 한 150년 정도 됐죠. 그동안 쌓여있던 축적된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많이 추천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질산제하고 암모니아테 질소를 효과적으로 배합을 해놨다. 염화가리 같은 게 아니라 대부분 질산가리보다가 가리를 보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다 뭐냐면 일양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마그네슘이 2% 이상 다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퍼티게어 보면 칼마그가 있고 311, 222, 223, 213, 317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222, 213, 317 칼마그 이 정도만 쓸 거예요. 칼마그는 뭐 질소, 칼슘, 마그네슘, pH는 6.5에 맞춰져 있고 이시는 1.5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 물 수준 검사 안 해도 편하게 우리가 있던 어떤 그거에 맞춰서 아무나 그냥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나온 비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건 이거죠. 나라별로 다 가지에다 쓰는 게 10대 유럽이에요. 3.2대 16. 미국 같은 경우도 지수가 많고 인산 대기한 쪽 가리가 상당히 높아요. 이스라엘 사막이에요. 모래땅이에요. 물을 주면 그냥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얘네는 비료를 많이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일본은 화산재.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지수를 어마어마하게 인산 가리. 자, 근데 여기서도 공통점이 뭐냐면 35, 16, 45. 30, 25, 45. 가리가 항상 3이에요. 자, 한국 노지 24, 16, 22. 질소가 어떻게 될까요? 평균적으로 보면 호박이나 오이도 그렇고 10대 3.5대 10이나 10대 4대 14의 비율로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비율로 줘야지 가지는 생장을 잘한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질소의 비율과 칼슘을 항상 질소의 반을 쫓아가고요. 인산은 바닥을 기어요. 그리고 가리는 질소보다 더 많이 필요해요. 초반에는 열매가 없을 때 가리가 그렇게 안 필요해요. 그때는 가리가 별로 없는 거고 이제 화방이 전개되고 일어나면 전개되면서 이제 비대가 촉진되는 그 시기부터는 가리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요. 초기 세력을 잡아주는 건 질소였지만 후반기에서 비대를 촉진시켰다. 이게 열매를 키우는 건 가리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초기에는 20, 20짜리를 한번 밀어주고 그리고 연속 착과형으로 16, 8, 24라든지 15, 5, 35짜리를 써줬을 때 비율은 16, 8, 18 그래서 보통 2대 1대 3에 또는 2.5 정도 가리를 그렇게 맞춰주라고 그래서 그냥 작기 동안에 14, 5, 16, 85, 마그네슘 3.1 이 정도의 비율로 해서 거의 이거에 근사치를 가더라. 이 비율로 줘야지 가지는 생장을 잘한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본 거는 자 9%라는 제품이
질소, 인산, 가리, 여기 질산태 질소하고 암모니아태 질소로 되어 있고요. 인산은 폴리인산이 30% 이상 섞여 있어요. 가리는 황산가리로 되어 있고, 시용성 칼슘에 마그네슘, 이마그네슘 이상 들어있고, 황이 들어있고, 트레이스 엘리먼트에서 미안 요소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박은 6포에 300평 기준 하우스 한 농당 6포에서 8포 정도 보고 정의 유기물을 줄여야 되겠다라면 적정량을 투입을 해주셔라. 그래서 하우스 한 농당 이제 뭐 내가 한 1톤만 주겠어, 아니면 500kg만 주겠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신 밭자리를 실제로 9%를 가지고 하우스 150평면 한 1주, 보통 한 9포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초반에 밭자리는 9%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셔라. 그럼 저는 왜냐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다른 걸 넣으실 필요가 없다. 유기물은 토양의 토력이나 지력을 높여주기 위해 토식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넣어주는 역할로다가 그렇게 하는 거고, 유기물로다 비료를 키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초반에 인산이 많이 들어가면 뭐를 한다 그랬죠? 풀 발달을 시켜준다 그랬죠. 그래서 초반에 나무가 어리니까 초반에는 인산을 풀 발달을 시켜주고, 그때는 조금만 준 거예요. 100평 기준으로 한 800g 정도? 뭐 500g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주고, 이제 그 다음에 칼마그 때부터 1kg를 주시되 쭉 이제 이때부터 조금 지나고 며칠 지날 때 화방이 전개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많이 쭉 1kg로 계속 가시는데 수확량이 너무 많이 나와 라고 할 때 비료의 양을 조금 더 주시는 거예요. 기준은 이렇게 잡은 거예요. 300평 기준으로 해서 3일에 한 번씩 물 줄 때 800g. 자, 근데 나는 이제 한여름 되면 하루에 한 번씩 물 줘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이 800을, 그냥 쉽게 2kg를 9일째 주고, 매일 물을 줘야 되겠어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350g씩 잘라내는 거예요. 3일에 1kg가 들어가야 되는 거를 매일 물을 주게 되면 얘를 3분의 1로 나눠서 계속 같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은 이쪽에 약간 뿌리는 거 이쪽에 원수 나가는 밸브 열어서 이렇게 주시던가 아니면 원통에다 그냥 타버리세요. 그리고 절대 요 칼마그가 들어갈 때는 인산가지나 항상 마그네슘이나 여기다 혼용을 하지 마세요. 혼용을 할 때는 213이나 돌돌들이나 요 317이나 얘에다 혼용을 하세요. 다만 뭐냐면 제가 밑에 써놓은 것들이 보온기에는 인산가지나 노란병 발생 시 항상 마그네슘을 혼용해서 써라 라고 해놨는데 칼마그가 들어갈 때는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물을 채우려고 해도 못 채워요. 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는 지금까지는 당연히 이만큼의 원래 가시키면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부분을 채워주게 되면 보이지 않았던 이만큼의 추가적인 수익이 더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추구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교육은 어쨌든 재미가 없던 재미있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